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다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며느리들이 고부 갈등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요. 저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저는 어머님하고 사이도 너무 좋아서 정말 가깝게 잘 지내거든요. 어쩔 때는 친정엄마나 큰이모처럼 의지가 되기도 해서 이것저것 속 시원히 털어놓거나 고민 상담을 할 때도 많죠. 저한테는 저희 시어머니가 일종의 비빌 언덕이 되기도 했고요. 제가 시어머니랑 이렇게 지낸다는 걸 알면 주변에서 다들 놀라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보험 영업 일을 하셨다가 5년 전에 그만두고 집에 계세요. 더 이상 보험 영업은 안 하시지만 하실 때는 정말 왕성하게 일을 하셨다더군요. 과거에 아버님이 사업으로 큰 돈을 말아먹고 몇 년 동안 집에만 있으신 적이 있대요. 원래도 생활비는 최저로만 주고 본인한테만 잘 쓰는 분이셨다는데 그만큼 생활비마저 더 이상 없었던 거죠. 그때 어머님이 생계를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일을 하셨다는데 보험 영업일로 보험왕도 되시고 꽤나 잘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영업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셨는데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보험 관련 서류가 잔뜩 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동네방네를 누비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그때를 다시 회상하면 참 억척스럽고 악착같이 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가족들을 위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전쟁 같은 삶을 사셨다는데 저희 시아버님은 뭐 하셨냐고요? 허우대는 멀쩡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해 보여서 밖에서는 호인소리 듣고 다니셨다지만 정작 집안 살림에 있어서는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가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능력하면 착하고 자상하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그것도 아니셨대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 아버님을 뵙고 놀란 게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든 아버님이 기본적으로 대꾸를 잘 안 하세요. 어머님이 두세 번 이상 물어보셔야 그제야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도 엄청 귀찮아서 대충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귀가 안 좋으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놀러 다니시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건강 엄청 챙기셔서 매년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으시고 친구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집에만 오면 죽을 상 하고 있고 어머님 말에 대답도 거의 안 하시고 게다가 어머님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말투도 많이 쓰세요. 보험 왕까지 될 정도로 일 열심히 하시고 돈도 잘 버셨고 집안일에 아이들까지 바르게 잘 키워내신 어머님. 제가 아버님이라면 어머님 같은 아내는 업고 다니실 것 같은데 자격지심인지 뭔지 어머님을 무시하고 깔보는 게 심하시더라고요. 며느리인 제 앞에서조차요. 아버님은 워낙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분인데 사실 자식한테도 똑같았습니다. 저희 남편 등록금도 어머님이 거의 내주셨다고 하고요. 어머님이 힘들어서 아버님한테 같이 내자고 했는데 아버님은 대학 보내놨으면 지들이 알아서 할 거지 어디서 손을 벌리냐고 난리를 치셨다네요. 그래서 남편은 1년 휴학하고 돈 벌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도 했답니다. 진짜 아버님이 돈이 없으셔서 그런 거면 남편도 이해했겠지만 아버님은 그때 친구들이랑 괌 여행도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쓸 돈은 있으면서 가족들한테는 잘 안 쓰시는 거죠. 게다가 저랑 남편이 살던 집을 옮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원래 전세로 계속 살다가 전세 사기를 당할 뻔했거든요. 다행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놔서 돈을 돌려받았는데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 전세는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매매하기로 했는데 대출을 해도 몇 천이 좀 모자랐거든요. 염치불구하고 시댁에 도움을 청했는데 아버님은 차가운 얼굴로 딱 잘라 말씀하시더군요. 나한테 손 벌릴 생각 마라.
난 줄 돈도 없지만 있다 해도 못 준다. 다 키워서 결혼시켜놨으면 이제는 니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야. 부모가 꼭 도와줘야 되는 법도 없다. 하다못해 내 친구 아들 놈들은 부모님 감사하다고 차 한 대 뽑아주기도 하고 해외여행도 잘도 보내주더라. 그런 건 못할 망정 돈 달라고 손 벌리고 그런 짓 하지 마라. 도와줄 생각 전혀 없다. 그 매몰찬 거절에 저와 남편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이 저희를 불러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이 아버님 모르게 조금씩 떼어놓은 비상금이었어요. 어머님은 영업일을 하시면서도 새 옷도 잘 안 사시고 소박하게 사셨다는데 그러면서 모은 돈이었죠. 어머님, 이걸 어떻게 받아요? 아니다, 받아도. 너네 전세 사기 당하고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다행히 전세금은 돌려받았지만 집 매매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너무 잘 알아. 이 돈 보태서 집 마련하는데 보태고 편하게 살아. 내가 여유가 많지는 않아서 많이는 못 도와주지만 너네 새 집 산다고 하니 내 선물이다. 어머님은 평생 몰래 모아둔 쌈짓돈을 저희를 위해 주셨어요. 아버님 때문에 어머님이 평생 마음고생하셨고 이혼을 생각한 적도 많으시다는데 그럴 때 홀로 서기를 위해서 모은 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자식들이 힘들다 하니 선뜻 내주신 거고요. 그날 저는 어머님의 거친 손을 꾹 잡고 다짐했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어머님을 친정엄마처럼 귀하게 잘 모시겠다고요. 그래서 결혼 7년 차인 지금까지 딸처럼 살갑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저를 며느리가 아닌 막내딸 대하듯 아껴주셨고요. 그렇게 평화로울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 도중 시댁에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오신 어머님이 저를 조용히 안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항상 온화하던 어머님의 표정이 그날따라 흑빛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 편찮으신가 싶어 덜컥 겁이 났는데 한참 만에 떼신 어머님의 입술에선 상상조차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너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긴 한데 어디다 털어놓을 데가 있어야 말이지. 뭔데요, 어머님? 고민 있으시면 저한테 다 털어놓으세요.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머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시아비가 바람이 난 것 같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물론 아버님이 어머님께 충실하고 가정에 헌신적인 분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7년간 지켜봐도 아버님은 밖으로만 돌고 집에 잘 있지도 않으시고 어머님을 무시하고 그러셨으니까요. 그렇긴 해도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신 거냐고, 상대가 누구인지 아시냐고 조심스레 엽주니 어머님은 치를 떠시며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놓으셨습니다. 내가 정말 동네 창피해서 네 시합이 제일 친한 친구 김 사장 알지? 그 김 사장 처랑 바람이 났더구나. 저도 어떤 분인지 알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철물점 하신다는 김 사장님이요? 그 아내분이라면 동네에서 화장품 가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박 여사님이라고 했나?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워낙 시부모님과 친한 분들이라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얼굴도 여러 번 뵀고요. 세상에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어떻게 가족끼리 다 알고 지내는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와 그럴 수가 있나요? 이건 막장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었죠. 어머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계기는 듣는 저마저 수치스러울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얼마 전 아버님은 여러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 횟집으로 부부 동반 여행을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종종 놀러 가셨거든요.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어머님이 속이 좀 답답해서 바람을 쐬러 식당 뒤편으로 나가셨대요. 그 횟집 화장실이 건물 뒤편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상한 인기척과 함께 낯뜨거운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뭔가 낯이 익은 목소리라서 살짝 다가가 봤더니 놀랍게도 아버님과 김 사장님 아내인 박 여사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야, 나 너무 취했지? 취해도 너무 예뻐. 내가 박 여사 보면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이 든다니까.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화장실 앞에서 아버님과 박 여사가 서로 껴안고 뽀뽀하고 엉겨붙어 있는 걸 목격하셨다는 겁니다. 서로 몸을 더듬으며 낄낄거리는 그 추잡한 꼴을 보는데 어머님은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오셨대요. 생각 같아선 니들 뭐 하는 짓이냐고 했어야 하는데 어머님은 너무 놀라셔서인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쳐서 도망을 쳤다고 하셨죠. 어머님은 아버님과 박 여사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일단은 모르는 척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대요. 내 눈이 썩는 것 같더라.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손발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아버님께 그나마도 남은 정, 의리, 연민, 그 모든 감정이 싹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건 오직 혐오감 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 물음에 어머님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해야지. 이번엔 진짜로. 더 이상 저 더러운 인간이랑 한 집에 숨 쉬는 것도 역겨워서 못 살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칼을 갈며 단호하게 나오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외도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머님이 모르시는 외도가 또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머님이 아는 외도는 제 남편이 군대 갔을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밖에서 여자 만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살림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은 나중에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숙이고 들어오셨다는데 어머님은 당장이라도 이혼 도장을 찍으려 하셨지만 군대 가 있는 아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을까봐 그냥 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참고 받아준 게 천추의 한이다. 그때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아들도 장가가서 잘 살고 있고 나도 늙었는데 더 이상 저 인간 수발 들며 내 속 곪으며 살기 싫다. 남은 인생 낭비하기 싫어. 그럴 가치도 없고 이참에 그냥 깨끗하게 갈라서련다. 시골 가서 우리 언니랑 지내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 시 이모님이 시골에서 혼자 지내셨거든요. 어머님은 그냥 아버님과 정리하시고 거기 내려가서 살고 싶으시다고 이미 마음까지 정하셨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아버님과 박 여사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을 때 왜 바로 덮치지 않았는지 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딴에는 딱 한 번의 기회를 아버님께 드린 건데 아버님이 또 바람을 피웠다 보니 어머님 마음에서부터 이미 끝낼 결심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랬기에 굳이 큰 소리 내고 싸우고 난리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성정 자체가 워낙에 큰 소리 내고 난리치는 걸 싫어하시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정말 힘들게 하지만 후련하게 저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이 참 마음고생이 심하셨겠구나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님의 선택을 응원하고 도와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목격은 하셨지만 모른 척을 해버렸기에 물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고마워. 저는 그 길로 성능 좋은 초소형 녹음기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아버님 차키를 들고 나가 운전석 시트 및 깊숙한 곳에 녹음기를 붙여두었습니다. 들킬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증거를 모아 어머님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며칠 뒤 아버님이 외출하고 돌아오신 틈을 타 녹음기를 해수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아버님과 박 여사의 불륜 녹음을 얻어낼 수 있었어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우리 어디 갈까? 강원도 쪽으로 갈까? 난 어디든 좋지. 그럼 장 여사 모르게 하고 나와. 지가 알면 어쩔 거야.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 자기 마누라 꽉 잡고 사네. 하지만 나는 우리 박 여사한테는 더 꽉 잡혀 살지. 하기, 장 여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 둔한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뭐야? 아니면 장 여사도 어디 애인이라도 숨겨두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 사람은 그럴 주제도 못 되네요. 바람은 아무나 피나. 우리 박 여사처럼 남자를 홀리는 맛이 있어야지. 우리 자기 입담 좀 봐. 젊었을 때 여자 많이 울렸겠어. 어때? 어때? 좀 매력이 넘쳐? 좋아 죽겠어 아주. 두 사람의 적나라한 애정 행각은 물론이고 배우자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대화 내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는 건지 증거는 차고 넘쳤죠. 어머님께 꼭 필요한 증거긴 하지만 또 어머님이 직접 들으시면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도 되더라고요. 하여튼 파일은 따로 저장해두고 어머님께 전달했습니다. 어머님도 그 녹음 파일은 다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김 사장님네 부부내외를 집에 초대한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왜요, 어머니? 이제 끝이니까 끝장을 보려고. 어머님은 어떤 결심을 한 듯 눈이 빛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은 김 사장님과 아버님의 상간녀인 박 여사까지 초대했습니다. 상간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꽃무늬 원피스를 차려입고 와서는 여우처럼 웃음을 흘리며 저희 엄마더러 장 여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머 장 여사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음식 솜씨가 날로 좋아지셔. 아버님도 김 사장님과 양주를 까며 신이 나셨는데 그 와중에 박 여사와 아버님이 간간히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딴엔 어머님과 김 사장님 모르게 하려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노골적이고 다 보였죠.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도와서 국을 퍼고 있는데 주방으로 들어온 박 여사가 저에게도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리까지 불렀네요. 우리 며느리가 좀 도와준다고 해서요. 그래요? 도와준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요.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착하고 든든한지. 그만큼 장 여사님도 잘하니까. 이봐요, 장 여사님 며느리. 네?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살아.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딨어. 그리고 시아버님한테도 좀 잘하고. 시어머님한테는 잘해도 시아버님한테는 그닥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지가 뭔데 저러나 싶어서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좀 짜증나셨는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만큼 시부모 잘 챙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혹시 그 양반이 그래요? 아니, 그냥 잘하라고 한마디 하는 거죠. 어머, 오늘따라 장 여사님 좀 까칠하시네. 옆에 며느리 있다고 괜히 그러시나 봐. 그러면서 준비해놓은 음식을 하나 집어먹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은 그냥 콧방귀 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좀 이해가 안 됐죠.
뭐가 좋다고 상간녀를 초대해서 밥을 차려줄까 싶었는데 그런데 어머님은 왠지 들떠 보이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술 기운이 올랐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수저를 식탁에 탁 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여보, 아버님은 또 못 들은 척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에는 한 번에 대답하는 법이 없었죠. 어머님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참 평생 동안 한 번에 대답하는 법이 없네. 그 말에 아버님이 흘겨보시더라고요. 뭐라는 거야? 술 취했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말에는 째깍째깍 대답 잘도 하면서 내 말은 항상 무시하지. 왜 이래 갑자기? 취했어?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을 빤히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됐고 그만 살고 이제 이혼합시다. 갑작스러운 말에 식탁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씹던 고기를 멈추고 모두가 어머님을 쳐다봤죠. 아버님도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치시는 거예요. 이 여편 내가 밥 먹다 말고 노망이 났나? 무슨 헛소리야? 술 취했어? 그 말에 어머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나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랑 산 평생 중 지금이 제일 제정신이라고. 살면서 마음고생 참 많이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 지옥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 뭐? 해방? 지옥? 그 말에 앞에 있던 김 사장님도 당황하시더라고요. 아유, 재수씨, 왜 그래요 갑자기? 술 많이 자셨네. 김 사장님, 제가 술 취한 걸로 보이세요? 저 안 취했습니다. 아주 멀쩡해요. 아, 시끄러! 친구네 불러놓고 뭔 헛소리야? 그딴 헛소리 하려고 식사 자리 마련했어? 할 말 있으면 둘이 있을 때 하지 웬 헛소리나 하냐고! 아버님이 역정을 내는데 어머님은 여유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왜 불렀냐고? 몰라서 물어? 내가 이혼하는 이유에 이 여자도 포함이니까. 어머님은 박 여사를 가리키며 폭탄 발언을 하셨죠. 그 말에 김 사장님은 어리둥절해하고 박 여사는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군요. 당황한 아버님이 벌떡 일어나 길길이 날뛰었죠. 야, 너 지금 미쳤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박 여사도 막 파들파들거리며 따지더라고요. 장 여사님, 정말 섭섭해요. 어떻게 저를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세요? 진짜 너무하네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버님이나 박 여사나 억울하다며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 꼴을 보는데 어머님이 처음 그 둘의 불륜을 발각했을 때 현장을 잡지 않은 게 차라리 다행일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만약 그때 어머님이 현장을 잡고 사람들 불러서 뭐라고 했다면 그것들은 오히려 어머님을 몰아가면서 이상한 사람 만들 게 뻔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억울하다는 듯 펄쩍펄쩍 뛰는데 모르고 보면 정말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버님이나 박 여사나 연기를 잘하는 겁니다. 박 여사는 심지어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연기를 하고요. 김 사장님도 무슨 오해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오리발을 내밀 줄 알았다는 듯 어머님이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참 뻔뻔하게도 나오네. 이럴 줄 알고 증거 다 있으니까 직접 들려드릴게요. 저도 어머님과 눈빛을 교환하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볼륨은 최대치로 하고요. 우리 자기랑 이렇게 놀러 가니까 너무 좋다. 이리 손 좀 줘봐. 우리 손 잡고 가자. 우리 박 여사는 살결이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 손만 만지면 20대네. 내가 손만 부드러운가? 속살은 더 부드럽지. 내가 더 잘 알지. 우리 박 여사 속살 부드러운 거. 아유, 못 살아. 아버님과 상간녀의 끈적하고 추악한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며 가득 채웠습니다. 좀 전까지 억울하다고 방방 뛰던 아버님과 박 여사의 표정이 아주 볼만하더군요.
아버님은 제 핸드폰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노려보시고는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가 시부모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작정한 거지 아주. 이 요망한 것이 시부모 사이 갈라놓으면 너한테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아? 하면서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이 상 위에 있던 국과 밥을 팔로 확 쓸어버리시더라고요. 순식간에 바닥으로 음식과 그릇들이 나동그라지면서 엉망이 됐죠. 내가 부탁했다 내가. 당신이랑 박 여사 인연이랑 바람피는 거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 직접. 시어매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며느리가 나서서 이런 걸 도와주겠어. 며느리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본인이 부끄러운 짓 하고 다닌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디서 큰 소리야.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역정내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버님은 그 모습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편네가 미쳤나? 어따 대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시뻘개진 얼굴로 그대로 아버님의 멱살을 잡더니 주먹을 날린 거예요. 퍽 하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세게요. 아버님은 아이고 하면서 바닥으로 나동그라졌고 김 사장님은 눈이 돌아서 아버님 멱살을 쥐고 흔들었죠. 이 개만도 못한 새끼가 친구 마누라랑 놀아나? 네가 인간이냐? 이거 나라. 이거 다 오해다 오해. 오해? 딱 들어도 네 놈이랑 내 마누라 목소리인데 오해? 김 사장님은 이번엔 박 여사 팔목을 확 당기더라고요. 네가 말해봐라. 진짜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거짓말해봐. 둘 다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니까. 내가 못할 것 같아? 김 사장님도 완전 분기탱천해서 정말 뭔 일이라도 날 것 같더라고요. 그 서슬퍼런 모습에 아버님도 박 여사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거짓말 했다가는 김 사장님이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것 같았거든요. 박 여사가 어버버하자 김 사장은 눈이 돌아 박 여사를 확 떠밀었습니다. 박 여사도 아이고 하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죠. 너 아직 그 볼은 못 고쳤지? 전에 걸렸을 때도 죽어도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도 바람난 거 맞지? 김 사장님이 절규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박 여사는 전에도 한번 바람피는 낌새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 사장님네 집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다는데 박 여사가 죽어도 아니라고 해서 김 사장도 그냥 없던 일인 것처럼 덮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자기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이 난 걸 보니 그때 그 일도 맞았구나, 그때도 바람 핀 게 맞았구나 싶었던 거죠. 바람을 한 번만 피는 사람은 없다더니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그 박 여사도 그렇고 완전 상습범인가 보더라고요. 중내 산의 그 난리통 속에서 어머님은 미리 싸둔 캐리어 가방 하나를 딱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향해 시원하게 한마디 던지셨죠. 나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못 해먹겠다.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 다 할 거니까 그리 알아. 박 여사 너도 마찬가지야. 더러운 것들. 저도 잽싸게 일어나 어머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버님의 비명소리와 상간녀의 울음소리, 그리고 배신감에 치를 떠는 김 사장님의 고함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어머님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오랜 체증이 내려간 듯 어머님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제 차로 저희 집까지 가는데 어머님은 가는 내내 아무 말도 없이 창밖을 보며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아버님에 대한 깊은 실망, 애증, 후련함과 통쾌함,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흘리는 눈물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어머님을 모셔갔죠. 그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지내시며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평생 폰만 잡던 아버님은 그야말로 동네 북 신세가 되었습니다. 친구 마누라를 건드렸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퍼져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된 거죠. 게다가 아버님은 어머님이 적당히 이혼 신용만 하고 말 줄 알았나 본데
진짜 소장을 보내니까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 꼿꼿하던 아버님이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어머님은 단칼에 거절했죠. 심지어 술에 취해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는데 어머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습니다. 제 남편도 아버지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에게 자식놈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난리를 쳤는데 저희 남편도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는 아버지는 자식한테 그리고 엄마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따졌죠. 아버님은 그 후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증거가 워낙 명백했고 유책 배우자가 확실했기에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버님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 그 집이었는데 그 집의 반을 어머님이 가지기로 하셨죠. 아버님과 그 여자 상대로 위자료 소송에서도 승소했고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혼 확정 판결이 나던 날 어머님은 법원 앞에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어머님에게서 그렇게 환한 미소는 처음 봤을 정도로 밝고 시원해 보이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님은 이제 내려갈 거라며 집을 싸시더니 저를 조용히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네가 제일 고생 많았다. 이거 받아라. 봉투를 열어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눈에 봐도 꽤 큰 금액이 들어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 이런 돈 못 받아요. 아니다. 받아둬라. 네가 도와줘서 내가 위자료도 다 받아낸 거 아니니. 이건 며느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인한테 주는 수고비고 딸 같은 너한테 주는 내 마음이다. 어머니, 나 이제 시골 내려가면 돈 쓸 일도 많지 않아. 이건 네가 잘 가지고 있어라. 그동안 네가 고생 참 많았다. 어머님의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돈보다도 저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어머님 소송 옆에서 도우며 고생 꽤나 했지만 그런 힘듦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 살러 가볼란다. 너네는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나도 그럴라니까. 어머님은 그렇게 짐가방 하나 달랑 들고 떠나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본 그 어떤 모습보다 당당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했죠. 어머님,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온전히 어머님 자신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시골로 내려가신 지도 벌써 1년이 좀 넘었네요. 텃밭도 직접 일구시고 낮잠도 실컷 주무시고 귀찮으면 라면도 끓여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사진 보내주시는데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예전에는 아버님 눈치 보느라 늘 주눅 들어 있으셨는데 그늘진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햇살처럼 맑은 웃음꽃이 활짝 피셨더라고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시다가 버림받아서 세상 꾀재재하게 사는 아버님이랑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 후로 저희 남편을 통해서 몇 번 연락을 하셨지만 남편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가족을 저버리고 쾌락만을 쫓았던 대가를 처절한 외로움으로 돌려받고 계신 게 아닌가 싶네요. 30년 지기 친구의 아내와 바람난 막장 시아버지,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당당하게 독립하신 우리 어머님. 저는 황혼이혼이 결혼 실패가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찾는 위대한 독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어머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저의 어머님의 앞날을 응원하려 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청취자 여러분. 저는 결혼 5년 차 이제 막 돌진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서윤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보통 며느리들이 시댁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고부 갈등을 떠올리죠.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시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못된 시아버지로부터 저희 시어머니를 구출해내고 결국 두 분을 이혼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까지 했죠.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들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저희 시어머니 얘기를 하자면요. 정말 천사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친정 엄마만큼이나 저를 아껴주시고 늘 진심 어린 제 걱정부터 하시는 분이죠. 반면 시아버지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밖에서는 성인군자, 집에서는 폭군인 전형적인 독불장군이세요. 결혼 전만 해도 아버님이 그런 사람인 줄 잘 몰랐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했을 때만 해도 아버님이 참 호탕하시고 속이 깊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께 사돈 어르신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딸이 없어서 딸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생 한 사람이거든요. 윤주는 저한테 며느리가 아니라 딸입니다. 친딸처럼 아끼며 대할 테니 걱정들 마세요. 라며 호쾌하게 웃으셨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 시아버지가 참 시원시원하고 성격이 좋아 보이셔서 다행이다라며 안심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저 역시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이 밖에서 돈도 잘 쓰시고 성격도 화끈한 요즘 보기 드문 상남자 스타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이 결혼 전에 이따금씩 어머님이 좀 안쓰럽고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의아했죠. 왜? 아버님 너무 호탕하시던데 어머님한테도 잘하시는 것 같고. 그 말에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저기 윤주야,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니까 얘기할게. 우리 엄마는 진짜 괜찮은데 아빠는 좀 다혈질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게 강하시거든. 아버님이? 미리 알아두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할게. 물론 자기한테는 뭐 특별히 안 좋게 대하거나 그런 건 없으실 거야. 왜냐면 엄마한테만 유독 좀 그러시거든. 정말? 어머님한테? 나도 그걸로 아버지랑 몇 번 부딪히기도 했는데 하여튼 자기도 알고만 있어. 물론 자기한테는 그런 거 없으실 거니까 걱정 말고. 남편의 당부를 듣고도 저는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까지 아버님을 뵀을 땐 어머님을 잘 챙기시는 모습만 봤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보니 바로 알겠더군요. 아버님의 그 화통함은 오로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밖에서 아버님의 별명은 열린 지갑이었습니다.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될 모임 회비까지 내가 낼게 라며 허세를 부리신다고 했어요. 계산대 앞에서 가장 먼저 지갑을 꺼내며 통 큰 사람 대접받는 걸 즐기는 분이었죠. 저희 시댁이 대단한 자산가라면야 그렇게 돈 잘 쓰는 거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아버님은 직원 3명 미만의 작은 제조 공장을 운영하세요. 심지어 그것도 기복 있는 수입으로 겨우 꾸려가는 처지였습니다. 어머님은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종종 같이 일을 하시고요. 밖에서 남들에게 펑펑 쓰는 돈의 출처는 시어머니의 피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집에서의 아버님은 소금보다 더 짠 자린고비였거든요. 생활비는 어머님께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 주시면서 그마저도 10원 단위까지 가계부를 작성해 매주 검사받으라고 하셨답니다. 게다가 어머님도 종종 아버님 공장에 가서 일을 돕는데도 그동안 월급 한 번 주신 적이 없다더군요. 가족끼리 일하면서 무슨 월급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면 무슨 현대판 염전 노예 같을 정도로 어머님만 고생을 하세요. 게다가 어머님은 아버님의 눈치가 보여서 돈이 꼭 필요한 일에도 말을 잘 못하셨습니다. 여보, 세탁기가 오래돼서 자꾸 멈추는데 하나 바꿔야겠어요. 라고 조심스레 제안이라도 하시면 식구들 앞에서도 대놓고 면박을 주셨습니다. 돈이 썩어나냐? 고쳤으면 되지. 살림하는 옆편 내가 동기한 줄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돈을 물 쓰듯 쓰려고 해. 라며 건수 잡았다는 듯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시는 거예요. 살림하는 옆편내라기엔 어머님은 집안일에 아버님 곁에서 공장일까지 돕습니다. 그런데도 아버님은 늘 어머님을 집안일하는 식모나 감정 쓰레기통 정도로 여기시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몰랐는데 가만 보니 자식한테도 똑같이 째째하게 구셨습니다. 어머님한테 하듯이 폭언하고 물건 던지고 하진 않지만 자식인 저희 남편한테도 참 야박하게 구시는 분이었어요. 결혼 전에 저에게 호탕한 모습을 보이셨던 건 제가 가족이 되기 전이라서 그랬던 것 같더군요. 제가 며느리가 되자마자 본색을 바로 드러내셨으니까요. 저희 결혼할 때 아버님이 결혼자금에 보태라고 5천만 원을 흔쾌히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역시 통이 크시다 싶었죠. 저희는 저희가 모은 돈에 아버님이 주신 돈, 그리고 친정에서 보태주신 돈에 대출을 조금 껴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해 리모델링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나중에 남편더러 그 5천만 원 그냥 준 거 아니고 빌려준 거니까 차용증 쓰고 매달 갚으라고 그러셨대요. 다달이 이자도 보내라고요. 어이가 없는 게 분명 처음엔 그냥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아빠가 보태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대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직장에 취업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근 10년 가까이 틈만 나면 아버님 공장 일을 도왔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급으로 일을 한 거죠.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자금 보태줄 테니 지금은 군소리 없이 일 도우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선 그때 약속했으니 결혼자금도 약속대로 보태준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빌려준 거니 갚으라고 하신 거죠. 남편이 그런 게 어딨냐고 따지니 아버님이 삿대질을 하시며 노여워하셨어요. 내용 증명 보내야 정신 차리겠냐면서요. 부모 자식 간에 저런 이야기까지 바로 하신 거죠. 남편은 이럴 줄 알았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걸 그랬다며 아빠한테 괜히 받았다고 씩씩거렸습니다. 이미 집에 묶여 있어서 바로 돌려드리기도 힘들었고요. 시부모님하고 자주 만나는 건 아니어도 한 번씩 아버님의 행동을 보면 정 떨어지고 너무한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끔 보는 저도 그런데 매일같이 사시는 어머님은 오죽하겠나요. 특히 아버님은 어머님을 아내로서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심하게 무시하고 싫은 사람 대하듯이 경멸하고 하대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가족 모임 때도 어머님이 별말씀 안 하시는데도 갑자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큰 소리로 면박을 주십니다. 욕도 하고요. 저희가 있든 말든 어머님한테 말을 엄청 함부로 하시는데, 아니 어쩌면 저희 앞에서 일부러 더 그러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머님의 인격을 내리 누르듯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엄청 민망해하시고 부끄러워하시고 같이 있는 저까지도 무안해집니다. 남편도 아버님에게 학을 떼곤 했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이 진지하게 어머님께 이혼을 얘기한 적도 있다더라고요. 어머님도 당연히 그럴 마음이 있었고 진짜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시기도 했는데요. 아버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생 난리를 치며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셨답니다.
게다가 만약 이혼하면 어머님 쫓아가서 가만 안 둘 거라고, 너 죽고 나 죽는 거라고 으름장을 놓으셨다네요. 게다가 저희 남편에게도 경고했대요. 자식 새끼 다 키워놨더니 부모 이혼시키려고 작정했냐면서 너네 회사 가서 폐륜하라고 드러누워 줄까 하면서요. 결국 어머님 입에선 이혼 얘기 쏙 들어갔답니다. 남편도 그 일로 한동안 아버님 안 보고 산 적도 있다고 하고요. 저는 정말 저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제 상상 이상으로 아버님은 최악이었던 거죠. 저는 어머님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저렇게 당하고 살면서도 늘 저에게는 따뜻하고 인자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머님은 보살인가 싶을 정도였죠. 물론 내색하지 않는 어머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겠지만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 출산일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조리원 얘기가 나왔는데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여보, 조리원비는 보통 시댁에서 내준다고 하던데 우리가 내주면 어떻겠어요? 라고 조심스레 말하셨죠. 그런데 그 말에 아버님이 눈을 흘기며 얼마냐 묻는 겁니다. 조리원? 그게 얼만데? 요즘은 200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무슨 불이라도 데인 듯 펄쩍 뛰시는 거예요. 뭐? 200? 200이 누구 집 똥개 이름이야? 요새 애들은 정신머리가 썩어가지고 조리원은 뭔 조리원이야? 옛날 사람들은 애 낳고 바로 밭도 매러 갔어. 라며 생 난리를 치고 면박을 주셨습니다. 어머님은 머쓱한지 헛웃음을 지으며 요새는 다 조리원 가요. 나도 애 낳아봤지만 애 낳고 몸조리도 잘해야 나중에 고생 안 하고. 라며 좋게 말씀하셨지만 아버님은 들고 있던 휴지각을 집어 던지면서 그런데 안 가도 다 잘만 살아. 아주 배가 불러서 헛지랄들을 하고 있어. 라며 독설을 내뱉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또 어머님에게 네가 돈 있으면 네가 줘라. 어디다 대고 내 돈을 주라 말아야. 내 돈이 네 돈이야? 아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산후조리 한다는데 뭐 벼슬이야? 애 낳는 게 대단한 벼슬이냐고. 200만 원이 우스워? 아휴 알았어요. 알긴 뭘 알아. 애들 앞에서 일부러 그런 말 꺼내는 이유가 뭐야? 나 개망신 주려는 거야? 하면서 또 옆에 있던 리모컨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도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만하시라고 조리원비 저희가 알아서 할 거라고 말렸고 아버님은 지금 돈이 문제냐고 소리 지르고 진짜 질리더라고요. 이 집 손주 낳고 쓰는 조리원비인데 이렇게 난리치고 면박을 줄 일인가요? 남편은 우리 돈으로 알아서 간다는데도 아버님은 그 와중에 기어코 그 조리원이라는 데를 간다는 거냐? 아주 돈지랄도 가지가지다. 니네 돈 있어거나? 그럼 내 돈부터 갚어. 내 돈부터. 라며 끝까지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막히고 섭섭해서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분위기 엉망이 되었고 나중에 집에 가려는데 어머님이 오시더라고요. 아가,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내가 괜한 얘기를 꺼냈다. 미안하다. 어머님이 뭐가 미안하세요? 내가 둘이 있을 때 얘기할 걸 괜히 너네들 있는 데서. 라는데 저는 차라리 저희들 다 있을 때 얘기한 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저희 없을 때 그랬으면 얼마나 어머님을 쥐잡듯이 잡았겠나요? 아버님은 어머님에게 야 너라고 부르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정말 존중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셨죠. 어머님은 꼬박꼬박 여보 당신 하시는데도요. 상견례 때는 우리 부모님 앞에서 저를 딸처럼 생각하겠다며 입에 발린 소리를 다 하시더니 이제 제가 자기 식구 됐다고 막말을 일삼는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더군요. 그렇게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머님은 어디서 구하신 건지 저에게 2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돈이 넉넉치는 않으셨을 거고 제가 괜찮다고 극구 사양하는데 어머님께서는 받으라고 끝내주셨죠. 알고 보니 어머님이 오랫동안 조금씩 모으신 돈이었어요. 어머님의 유일한 쌈짓돈을 저에게 주신 거죠. 아기 낳느라 너무 수고했다라며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나요? 조리원비는 남편이 내고 저는 그 돈을 그대로 잘 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 선물 하나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님은 평소 오래된 가방 하나만 주구장창 들고 다니셨는데 그게 전부터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건지 디자인도 그렇지만 밑에가 다 닳아서 여러 번 수선을 하셨어요. 어머님도 예쁜 거 좋아하시고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생활비가 워낙 쪼들리니 맨날 낡은 가방에 헌옷만 입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주신 200만 원에 제 돈을 더 합쳐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하나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워낙 비싼 가방이라 손이 떨리기도 했지만 결혼 생활 동안 저에게 친정엄마처럼 잘해주신 어머님께는 이런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늘 제가 좋아하는 반찬 해주시고 시댁가도 설거지 한번 안 시키며 예쁘다, 기특하다, 좋은 말만 해주시는 분이니까요. 남편도 제 마음을 알고는 자기는 그런 생각도 못했다며 자기 엄마 챙겨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 선물을 드리자 처음엔 이렇게 비싼 걸 뭐하러 샀니? 당장 환불해서 너희 써라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하지만 제가 환불 못하게 영수증도 다 버렸다고 너스레를 떨자 그제야 처음 생긴 명품 가방을 쓰다듬으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아휴, 내가 이걸 들고 다녀도 되나 몰라. 며느리 덕분에 이런 걸 다 들어보네. 너무 예쁘다. 윤주야, 정말 고맙다. 라며 한참이나 가방을 보시는데 그런 모습에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가방을 정말 아끼면서 드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알면 난리칠 것 같아서 숨겨서 몰래 드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돈으로 산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나 싶었지만 아버님 성정에 난리칠 게 뻔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가방 때문에 사달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장롱 안에 숨겨둔 가방을 아버님이 발견하고 못 보던 가방인데 비싸 보인다 하셨대요. 어머님은 원래 가격을 말하면 난리 날 것 같으니 20만 원짜리 가방인데 윤주가 사줬다고 했대요. 아버님은 20만 원이라니 돈이 썩어나냐며 난리를 한바탕 치셨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모임 나가면 20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그 자리에서 펑펑 쓰면서 며느리가 어머님에게 2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선물한 걸로 왜 자기가 난리인지. 그래도 어머님은 그렇게 넘어가서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 도대체 어디서 들으신 건지 진짜 가방 가격을 듣고 왔대요. 어디서 들으신 건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어쨌든 진짜 가방 가격을 알게 된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저한테도 전화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윤주 너는 살림한다는 주부가 그렇게 사치가 심해서 어쩌려고 그래? 내가 들었는데 그 가방 300만 원이라며? 네가 제정신이야? 저는 아버님이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셔서 한참 놀랐어요. 하지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맨날 다 떨어져가는 가방 하나 들고 다니시는 거 안쓰러워서 제가 해드린 거라고요. 아버님 돈으로 해드린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뭐야? 정신머리는 썩어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 너네 결혼할 때 줬던 5천만 원 도로 토해내라.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버님, 누가 들으면 그 돈 그냥 주신 줄 알겠어요. 은행 이자보다 더 비싸게 이자까지 따박따박 받으시면서 무슨... 뭐가 어째? 저는 어머님과 달리 따박따박 할 말 다 하니까 아버님도 꽤나 당황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요새 것들은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어. 26평 아파트 대출 끼고 살면서 300짜리 가방이 웬 말이냐. 당장 반품해.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죠. 아버님, 이미 등가방을 어떻게 반품해요? 그리고 영수증도 없습니다. 제 돈 주고 어머님께 드린 거니까 아버님은 더 이상 얘기 안 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자꾸 5천만 원 얘기하시는데 제가 빚을 내서라도 그 돈 돌려드릴게요. 대신 저희도 더 이상 아버님께 그 어떤 것도 안 할 겁니다. 그래도 되죠? 뭐야? 아니 뭐 이런! 아버님은 제가 어머님처럼 내내 하지 않고 한마디도 안 지니까 거품을 무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불똥은 모두 어머님께 간 모양이었습니다. 그 전화 이후 걱정이 되어 어머님께 전화했더니 어머님이 너무 심하게 우시는 거예요. 저는 얼른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했고 어머님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오셨죠. 아버님이 집에 오자마자 가방 찾더니 소리 지르고 물건 다 집어던지며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 놨다더군요. 저는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버님이 저렇게 나오시는데 왜 그렇게 참고 사시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알고 보니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는 10살 터울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외삼촌은 예전부터 외국을 오가며 사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사업에 문제가 생겨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어머님은 동생이 발을 동동 굴리며 힘들어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공교롭게 그맘때 아버님한테는 유산으로 받은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5천만 원 사건 이전에도 아버님이 독불장군처럼 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꼭 갚을 거라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외삼촌에게 돈을 빌려주었대요. 그리고 그 후 외삼촌이 돈을 빌리고 나서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10년간 연락이 없었던 거죠. 아버님은 사기꾼 같은 처남이 내 돈 들고 날랐다고 길길이 날뛰셨다고 했고 그 후로 어머님은 내내 죄인처럼 사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아버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톡 까놓고 그동안 어머님이 아버님 공장에서 일하신 것만 쳐도 그 돈은 갚고도 남을 겁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무보수로 그 긴 시간 틈틈이 일을 도우셨잖아요. 게다가 아무리 속상해도 부부지간에 그 일을 볼모로 잡고 어머님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저는 어머님께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제가 어머님의 편이 되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말만이라도 너무 든든하고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어머님이 행복하시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말을 하셨는데 아버님이 산악회 같이 다니는 동창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그 관계를 눈치챈 건 좀 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아버님께 따졌는데 아버님은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인데 더러운 오해를 한다며 더 큰 소리치고 역정을 내셨다네요. 하지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어머님이 제일 잘 아셨죠. 어머님은 그 뒤 조용히 아버님의 불륜 증거들을 수집하셨거든요. 그 여자가 아버님에게 보낸 문자, 두 사람의 통화 녹음에 블랙박스에 찍힌 그 여자 음성들까지요. 저는 몰랐는데 어머님 혼자 인터넷 검색해가며 하나하나씩 증거를 모으고 계셨더라고요. 어머님도 한계였던 거죠. 심지어 제가 어머님께 사드린 가방이요. 어머님이 20만 원 정도라고 했고 아버님은 명품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나중에 구체적인 가격을 알았나 했는데 그 내연녀한테 가방 사주려고 하다가 알게 되신 모양이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바람까지 피우면서 어머니를 핍박했다는 거였죠. 내연녀한테는 그 비싼 가방을 덥석덥석 사주면서 평생 고생한 아내가 며느리한테 받은 선물로는 그 난리를 치다뇨. 정말 아무리 아버님이라지만 인간 같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아무리 참고 또 참는다지만 어머님도 사람인데 속에서 울분이 계속 쌓이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바람까지 피고 뻔뻔하게 나오니까요. 저는 어머님께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 했는데요.
어머님이 당신도 이제는 못 참겠다고 다 생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계획이 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어머님 편이 되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그 계획은 다름 아닌 아버님의 환갑 잔칫날 터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사실 환갑 따로 하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연회장까지 빌려서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조리원비는 아까워하시면서 자기 생일잔치에는 돈을 펑펑 쓰는 게 참 어이가 없었죠. 허세 가득한 아버님은 친척들과 지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머님을 우습게 여겼으면 그 내연녀까지 그 자리에 부른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산악회 회원이겠지만 이미 알 사람은 다 알았겠죠. 연회장에 뻔뻔하게 와서 아버님에게 인사를 하는 그 여자를 본 순간 어머님의 눈빛도 변했습니다. 당신 저 여자까지 부른 거야? 어머님이 낮은 목소리로 따지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아버님이 더 난리치듯 말하더군요. 그래, 불렀다. 내가 내 생일날 내 친구도 못 불러? 쟤랑 나랑은 그냥 친구 사이야. 어디서 잔칫날 재수없게? 라더군요. 평상시 같았으면 어머님도 그냥 가만히 계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무언가 결심한 듯 말없이 잔치상 앞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내연녀 앞으로 갔죠. 저는 긴장해서 어머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혜숙 씨. 그 여자는 저희 어머님을 셀쭉이 보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당신 내 남편 강철구랑 바람 피웠지? 어머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시는 겁니다. 그 바람에 그 여자도 당황하고 아버님도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뭐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게 변해서는 달려와 어머님 팔을 확 낚아채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어머님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앞으로 가더니 거나하게 차려진 생신상을 손으로 확 밀어 넘어뜨려 버리신 거예요.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상 위에 케이크와 과일, 떡 등이 바닥으로 다 쓰러져 내려왔죠. 놀란 하객들도 소리를 질렀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야, 강철구, 네가 사람이야? 하다하다 이제 내가 있든 말든 바람 피는 년을 불러. 너는 정말 내가 우습지? 네가 그동안 나한테 한지 오늘 여기서 다 까발려 줄게. 순간 제 등 뒤에 전율이 쫙 오르더라고요. 참고 참던 어머님이 드디어 제대로 칼 빼어들었구나.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이 이거구나 싶은 겁니다. 어머님의 포효에 장례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연녀는 당황해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려 하길래 제가 달려가 그 여자 붙잡았죠. 어딜 가세요? 아버님이 부른 귀한 손님인데 끝까지 있으셔야죠. 저희 아버님이랑 아주 친한 사이시잖아요. 제가 일부러 식장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말하자 친척들 사이에서도 경악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랑 그 여자가 옥신각신했고 아버님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어머님을 때릴 기세로 달려들더라고요. 너 지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그 순간 제 남편이 아버님을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평생 엄마 종처럼 부려먹고 자식한테도 인색하게 굴더니 이제는 바람까지 피우세요? 당장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아버님은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했고 남편은 아버님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버님은 본인의 잔치상 잔해 위로 꼴사납게 넘어지셨죠. 거기에 모인 친척분들, 지인분들 다 수군거리고 혀를 찼습니다. 아버님은 바닥에 엎어진 채로도 끝까지 이것들이 단체로 돌았냐며 악을 썼지만 이미 아버님의 모습은 초라함 그 자체였어요. 그 상간녀는 결국 저를 밀치고 도망갔고요. 도망가면 뭐 하나요? 이미 얼굴 팔릴 대로 다 팔렸는데요. 그날 결국 잔치는 엉망이 되었고
아버님은 자기 생일날 지인들 앞에서 역대급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와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저희 남편더러 돈 다시 내놓으라고 아니면 소송할 거라고 협박했고 저희 집까지 찾아와 문을 발로 차며 어머님 이름을 부르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어머님한테도 네 남동생이 빌려간 그 5천만 원 당장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고 난리를 치셨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런 행동을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더군요. 알고 보니 한 달 전쯤 그동안 연락 두절이었던 외삼촌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제 결혼식에도 안 오셨기에 저도 얼굴은 처음 뵀습니다. 저랑 남편도 몰랐는데 외삼촌분이 어머님께 연락했고 따로 밖에서 만나셨대요. 외삼촌이 어머님께 미안하다고 울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외삼촌은 그때 어머님께 빌린 사업자금을 이용해서 재기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지인과 함께 외국으로 갔는데 그 지인에게 사기를 크게 당했다고 했습니다. 누나 돈까지 다 잃고 믿었던 지인한테 배신까지 당했으니 외삼촌은 그 길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더군요. 실제로 죽으려고 시도도 했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이렇게 죽지도 못하는 건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뜻이겠구나. 최소한 누나 돈은 갚고 죽어야겠구나 싶었대요. 그 후로 연락은 두절됐지만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태국의 유명한 한인 사업가 밑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 후에 자리를 잡아서 그 사업가의 가장 가까운 관리인으로 일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돈도 아주 잘 벌고 따로 관리하는 업체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외삼촌은 그동안 면목이 없어서 망설이다가 이제 용기를 내 누나를 찾았고 펑펑 울며 그간의 일들을 털어놓았다고 했어요. 더불어 어머님께 그때 빌려간 돈에 이자까지 얹어 큰 거금을 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하염없이 울었다고 했고 드디어 아버님과 끝을 내겠다고 마음 먹으셨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아버님이 바람까지 대놓고 피우니 어머님도 더 이상은 참기 어려우셨을 테고요. 어머님은 저희 집에 지내시면서 바로 이혼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외삼촌에게 빌려준 돈은 돌려주었어요. 아버님께는 별도의 위자료를 정식으로 청구했고요. 게다가 재산분할도 정당하게 요구했죠. 어머님이 이혼소장까지 보내자 아버님은 더욱 날뛰며 가만 안 둔다고 난리를 쳤고 저희 집으로 또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날 경찰 부르고 어머님은 아버님을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죠. 게다가 그동안 눈치 보고 마음 졸이며 산 걸 알게 된 외삼촌이 아버님에게 연락해서 한바탕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누나랑 순순히 이혼 안 하고 버티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요. 아버님 그 성격에 참지 않고 외삼촌이랑 서로 욕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어머님도 이제는 호락호락 당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아버님에게 전화해서 욕 한 바가지 퍼부으시더라고요. 5천만 원 빌미로 사람 대접도 안 했지 네가 그러고 남편이냐 인간이냐 하시면서요. 저도 저희 남편도 외삼촌도 다 어머님 편이지 아버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욕을 퍼부으시는데 솔직히 듣는 제가 더 속 시원하더라고요. 아버님은 끝까지 변호사 사서 대응을 했지만 어머님이 그동안 모아온 폭언들과 집안 물건 부순 거, 아버님이 바람피는 것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어머님은 저희의 도움을 받아 아버님과 그 여자 상대로 상간소송도 걸었죠. 소송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가족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며 악착같이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온 동네에 아들이 자기를 버렸고 마누라가 배신을 했다는 소문까지 퍼뜨리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선량하실 분인 걸 동네 분들이 모르겠나요? 오히려 아버님에게 그 착한 아내한테 고마운 줄 모르고 바람이나 피운다고 뒤에서 손가락질 당했죠. 그렇게 옥신각신 싸움 끝에 결론적으로는 어머님이 승소하셨습니다.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최대치로 받아내고 끝을 냈죠. 그 상대 여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그 여자랑 아버님도 소송 문제로 대판 싸우고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어머님은 삼촌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잘 지내세요. 저번에는 삼촌이 초대해서 태국 여행도 갔다 오셨습니다. 그동안은 아버님 눈치 보시느라 늘 얼굴이 어둡고 힘들어 보이셨는데 요즘은 여유가 넘치고 얼굴도 활짝 피셨어요. 제가 선물해드린 가방 당당하게 메고 다니시고요. 반면 아버님은 가끔 술에 취해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는 미안했다. 엄마 어디 사는지 주소만 알려다오라며 구걸하듯 연락을 해온다는데 남편은 절대 알려줄 생각도 없고 이젠 끝났으니 엄마 찾을 생각도 말라고 선을 그었답니다. 어머님 없으면 그토록 구질구질해지고 초라해질 거면서 왜 있는 동안 그렇게 구박하고 멸시했는지. 지금의 그 지독한 후회도 외로움도 결국 아버님이 자초한 업보일 겁니다. 어머님은 지금도 저에게 고마워하세요. 제 덕분에 용기를 얻으셨다면서요. 저는 아니라고 용기를 낸 건 어머님이 스스로 하신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과 저 사이에는 고부 사이 이상으로 끈끈한 전우애와 진한 우정이 생긴 것 같기도 해요. 나를 존중하지 않고 깎아내리는 사람에게는 참지 말고 당당히 용기를 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던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행복한 꽃길만 걸으셨으면 하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